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잔티움 제국을 주요 황제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3종 세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305년에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스스로 황제에서 물러난 뒤 20년에 걸친 황제 토너먼트의 승자는 콘스탄티누스 1세였습니다. 특히 312년에 준결승에서 만난 처남 막센티우스와의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신의 계시를 받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자를 깃발에 새겨넣고 전투를 하여 승리한이라는 유명한 이야기죠. 그 승리로 인하여 황제는 313년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고 기독교를 공인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설인데, 이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편 324년 리키니우스와의 결승전에서 콘스탄티누스는 아들 크리스푸스의 활약으로 고대 도시 비잔티움을 무너뜨리고 로마의 단독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싸움 과정에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비잔티움의 지리적 중요성과 군사적 이점을 알게 되었고, 330년에 이곳을 콘스탄티노플이라 칭하며 제국의 수도로 정하였죠. 아울러 비잔티움 제국의 출발을 테오도시우스 1세가 두 아들에게 동서로마를 나누어준 395년으로 보는 역사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수도가 옮겨진 330년을 출발로 보는 역사학자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10년 로마가 서고트족에게 점령당하고 3일 동안 약탈당했다는 소식은 비잔티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고트족 이상으로 무서운 훈족을 대비할 필요가 있었죠. 따라서 412년부터 옛 성벽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성벽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테오도시우스 대성벽입니다. 테오도시우스 2세의 성벽은 콘스탄티누스 성벽보다 서쪽으로 1.5km, 남북으로 약 7km에 걸쳐 있습니다. 남쪽 마르마라 해안에서 시작해 6개의 큰 문이 있고, 북쪽은 골든혼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447년 개축을 통하여 성벽은 3중 구조를 가지게 되었는데, 외부에서 공격하는 적은 먼저 해자를 만나게 됩니다. 해자의 폭은 약 18m에 깊이는 약 6에서 7m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안쪽이 바깥 성벽으로 높이는 8m이고 거의 100m 간격으로 높이 10m에 이르는 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거대한 성벽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안쪽 성벽은 평균 높이가 12m에 폭이 5m였고 거의 비슷한 간격으로 96개의 탑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탑의 대부분은 사각형이지만 오각형, 육각형, 팔각형도 있으며 그 높이가 약 18m에 이르는 것도 있습니다. 마르마라해와 골든혼 항구를 따라서도 성벽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는 대성벽에 비해서는 높이나 구조가 열악했고 비잔티움은 이를 강력한 해군으로 보완하였죠. 이 성벽의 존재가 비잔티움 제국을 1000년 동안 지탱한 결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527년 즉위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게르만족에게 빼앗긴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탈환하여 로마 제국을 재건하려는 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복 전쟁을 위하여 내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고, 그에 따라 나온 것이 로마법 대전이지요. 하지만 전쟁 준비는 시민들에게 큰 고통이었고, 결국 532년에 도시의 경마장에서 니카발란이 발생하여 군중들이 대립 황제를 내세우는 위기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인 테오도라의 도움과 벨리사리우스 장군의 활약으로 결국 반란을 진압하였습니다. 니카발란은 기독교를 바탕으로 독재자의 길을 걸은 황제와 고대 민주정치의 추억을 가진 시민들 사이의 대결이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피를 통하여 전제군주제를 확립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벨리사리우스를 앞세워 동쪽으로는 페르시아와의 경계, 서쪽으로는 지브롤터 해협, 서남쪽으로는 모로코까지 닿는 북아프리카의 대부분, 북쪽으로는 이탈리아에 접한 알프스 산맥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이는 로마 최전성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이 시기가 비잔티움 제국의 제1전성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사후에 비잔티움 제국은 급속히 쇠퇴하였습니다. 국력을 기울인 정복 사업이 후세에 큰 짐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게르만족이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점령하였고, 슬라브족은 그리스까지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이집트를 점령한 사산조 페르시아는 결국 614년에 성지 예루살렘까지 장악해버렸죠. 특히 이집트나 팔레스타인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시급히 탈환해야 했습니다.
이때 제국 내 카르타고의 장군 헤라클리우스가 반란군을 이끌고 콘스탄티노플로 향하여 저항다운 저항 한번 만나지 않은 채 도시로 들어와 하기야 소피아 성당에서 대관식을 치르고 즉위하였습니다. 그는 이후 622년부터 페르시아와 전쟁을 펼치며 결국 628년에 키와드 2세와 강화 조약을 체결하며 페르시아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하지만 622년에 아랍의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수도를 옮기면서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을 통일한 후 비잔티움 제국을 또다시 공격하였습니다. 헤라클리우스는 시리아로 출격하였지만 636년 야르무크 강변에서 패배하였죠. 이 전투는 이슬람 정복 전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전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후 이슬람 육군은 콘스탄티노플 배후의 트라키아 지방을 초토화시킨 후 콘스탄티노플 성벽 앞에 섰지만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이미 쳐들어올 것을 예상한 비잔티움 제국은 더욱 철저히 방어태세를 갖추었기 때문이었지요. 이 성벽은 700년 후 오스만 제국의 대포가 아니면 무너뜨릴 수 있는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육군은 도시 봉쇄가 목적이었고 실제로는 해군을 통하여 공격하였는데 여기서 이슬람 해군을 무찌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 그리스의 불입니다. 불타는 물 또는 액체 불꽃이라 불린 이 비밀병기는 펌프에 의해 통에서 발사되면 불을 뿜으며 날아갔고 물을 뿌려도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해전에서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역대 비잔티움 황제 중 가장 평판이 나쁜 인물은 741년에 즉위한 콘스탄티누스 5세일 것입니다. 그의 별명이 똥이었다는 것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요. 재단에다 똥을 싸서 별명이 그렇다는 설이 있지만 그가 똥이라 불린 이유는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지시킨 그의 종교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레오 3세를 계승한 것이었지만 그의 정책은 아버지보다 훨씬 잔혹했었으니까요. 하지만 황제가 종교 문제도 지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콘스탄티누스 1세의 원칙, 즉 절대적인 황제권이 재인식되면서 관료제나 교육제도가 정비되었고 그의 치세 하에서 비잔티움은 제2전성기로 가는 표석을 다지게 됩니다. 10세기 후반부터는 유능한 군인 황제가 연이어 등장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바실리우스 2세를 간략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76년에 18살의 나이로 즉위하여 1025년에 사망할 때까지 반세기를 통치한 바실리우스 2세는 비잔티움 제국의 전제군주를 대표하는 황제였습니다. 그는 특히 불가리아인 학살자라는 별명으로 불리었습니다. 1014년에 있었던 불가리아와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병사들을 100명씩 무리를 짓게 하고 그 무리 중 99명의 두 눈을 뽑고 나머지 한 명만 한쪽 눈을 남긴 채 길 안내를 시켜 불가리아로 돌려보냈는데 이를 본 불가리아 왕이 이틀 후 사망했다는 일화는 유명한 이야기지요. 얼마 후 불가리아는 완전히 비잔티움 제국에게 병합되었습니다. 바실리우스 치하에서 제국의 영토는 동쪽으로는 아르메니아와 시리아, 서쪽으로는 남이탈리아까지, 북쪽으로는 도나우강까지, 남쪽으로는 지중해의 섬에 이를 정도로 광활했는데 이때가 비잔티움 제국의 제2전성기라 할 수 있고 그가 죽은 1025년이 비잔티움 제국 번영의 정점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비잔티움 제국 1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